최근에 이제 금융 부문이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실물 부문과 연계된 금융 통화 정책의 중요성이 여러 전문가들 입을 통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나라 전체에 돌아다니는 통화량도 문제겠지만 지금 현재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하고 한국은행에서도 당초 예상했던 3% 달성은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물가 상승,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부수되는 정책들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현 정권에서 가장 우리가 좀 어려워했던 부분이 부동산 정책인데 국가 부채 1,000조를 달성한 정권인데 이 정권에서 여러 국민들께서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아마 부동산 시장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DTI LTV를 어떻게 운영하면 해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공급을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면서 수요만 옥죄는 그런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또 임대차 보호 3법을 통해서 전세 시장도 지옥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오늘 주제가 이제 그것이 금융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텐데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단순히 전문적인 의견을 전해주시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서 채택되어서 또 여러 금융 소비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금융시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의견을 주시면 우리 송원석 의원님 그리고 우리 당내에 여러 경제 전문가들께서 또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대안을 주시고 또 그것이 정책화하는 그런 의미 있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여러 가지 많은 실정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경제정책의 실패는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려워졌다 그러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 이전부터 이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국적불명의 정책들, 그야말로 어설프기 짝이 없는 아마추어 정책들을 어떻게 보면 신념처럼 종교처럼 신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체질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들이닥친 것일 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빠른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데 물론 전체로 보면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도 있고 또 원자재가 어려운 여러 가지 대외적 여건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 때문에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잠재 성장률도 2000년도 초반,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2000년도 초반에는 약 5%에서 5.2%였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는 2% 내려서 절반 이하로 하락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고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도 2020년도 20년간은 약 1.9%, 2030년도부터는 0.8%로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였는데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을 결산하면서 지난 3월 달에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토론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소수성은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소수성 파이팅을 외치는 기괴한 장면까지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지금 타락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한편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든 이게 과거는 과거고 주어진 현실은 그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의 실정이 그대로 다 윤석열 정부에게로 넘어와서 결과적 책임은 지금 다 떠안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빚은 얻을 대로 얻어놨고 가게는 가게대로 엉망이 되어 있고 그 모든 책임들 공공요금 인상 억눌러 놓았던 것들 쓸데없이 공무원을 대폭 늘어나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었던 것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통해 가지고 빚만 잔뜩 늘어놓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다 떠넘겨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고스란히 넘어와 있는데 첫 출발부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 커다란 고민에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혁신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뭐 노동 인구도 감소되고 경직된 노동 시장의 구조도 여전히 더 강화되고 있고 지연되는 기업의 구조 등 이 모든 문제들, 축제들을 풀어야 될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면에서 보면 좀 힘들긴 하더라도 거시적 관점에서 대형 과제들을 우리가 초기부터 발굴하고 세팅하고 그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어렵지만 가야 될 길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송은석 수부대표님께서 앞장서서 원내 전략을 지휘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접근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함께 주최하신 의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또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 오시는데 이 일에 힘을 잘 보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뒤에서 열심히 잘 뒷바라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뭐 고물가, 고금리, 아주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고 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이 대폭 상승해서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지만은 굉장히 숙제를 많이 안고 이제 출발하게 돼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도 나름의 머리가 아프고 우리도 굉장히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정권을 인수한 만큼 그거를 문재인 정부처럼 과거 정부 탓을 해봐야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해법을 잘 찾아서 이걸 극복하고 새로운 그런 국부를 창출하느냐 이것이 저희들이 과제인데 오늘 전문가님들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해법을 좀 내려주시면은 정부 정책에 담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디자인할 때 이 전체를 어떤 식으로 전체를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지금 꼭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에서 논의가 많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거시금융 쪽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국가 채무가 지금 1,000조를 넘었다는 게 지난 5년 전에 그 정부 바뀔 때 600조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400조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또 가계부채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가계부채만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탑 수준에 가까이 되죠. GDP 대비 비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업 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국가 채무하고 가계부채는 GDP 대비 비율이 높은 그런 문제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 돼 있죠. 근데 부동산이 지금 미치는 영향이 어차피 물가 상승은 지금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물가 문제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터졌을 때 모모한 인사들이 그 먼 나라 얘기다,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다라고 했을 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지만 대외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변수가 굉장히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지금 바로 우리 몸에 다가오는 것들이 우크라이나 곡물 시장이 이제 곡물이 주 생산인데 그 곡물들 가격이 지금 급등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시중에 나가 보면 우리 실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곡물 가격들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가격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인플레가 중요하게 돼 버렸고 또 뭐 일단 코로나 때문에 촉발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 건축 자재를 비롯한 그 원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기업에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단가하고 실제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그 가져오는 경비하고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이 경제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도 금년에 3% 성장률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이 시점에 그동안에 누적돼 있던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지표상으로 굉장히 악화돼서 나타난다. 그러다 보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그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경제 지표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경제가 왜 나빠지느냐, 새 정부 탓을 또 하게 되는 그런 또 잘못된 정치 프레임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것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위기에 이제 처한 거시금융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는지 이런 방안을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하고 그런 방안들을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 출범할 때 또 정책화로 바로 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난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국민과 기업들이 다시 한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데 오늘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세미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을 많이 드려봐도 오늘 전문가님들 다 모셨으니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경청을 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사말 짧게 하고요. 우리 성일종 의원님 오셨으니까 그 다음 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집값을 비롯해서 그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금융하고 또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 자체가 지금 현재 금융산업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낙후되어가 있고 많은 규제가 있고 그리고 과연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해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은 전 정부에 있었는지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새 정부에서 할 일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부분들을 수술하고 하는데 그 5년이라고 하는 기간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나. 정말 앞으로 그 어마어마한 산적한 문제들이 남겨져 있는 그 무게감 있는 이 잘못된 좀 무거운 이러한 주제들이 굉장히 5년 동안 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이셔가지고 여러 해법을 좀 내놓으시고 또 도와주시면 저희가 함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정책에 녹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에 노출이 돼 있는데요. 굉장히 일방향으로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만 우리나라에 보도되고 있어서 그 다른 뉴스들도 같이 한번 전해드리면서 우리나라 거시경제와 지정학과 앞으로 경제 외교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진실을 추구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지적 허영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진실을 좀 외면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제 주변의 생각과 일치시키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남한테 어떻게 보일지가 더 중요한 이런 분위기를 이제 끊어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독립적인 개인은 스스로 알아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10년부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 지식 기술이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시선을 돌린다거나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대중을 기만하는 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5년간 너무 우리가 여기에 힘들게 당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백악관은 비어 있고요. 부정선거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SNS에서 검열을 받고 유튜브가 폭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로 캐나다에 있었던 화재 사진이 마치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황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보도가 되어 있고 이 밖에도 조작된 사진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의 소행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아조프 대대가 한 일인데도 이게 불분명합니다. 누가 한 소행인지. 그래서 사진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민스크 협정을 파기한 것은 지난 10월에 사실 나토와 서방 쪽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조명이 안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클라우스 제비츠 어떤 그 고전적인 그 교령에 따라서 그 푸틴 쪽에서는 협상과 전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상하게도 나토와 미국에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설명되지 않는 사태를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이 관점, 국가를 주요 플레이어로 보는 이 관점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공식적이고 중요한데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다국적으로 지금 얽혀 있고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질적인 세력이 있듯이 미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굉장히 이질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그럼 이 세력들을 아이덴티파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2번은 이제 3번에 따라가는 부분인데 국가를 중심으로 보는 것과 세력을 중심으로 보는 것을 동시에 해야 이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예를 들어서 다른 세력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나눠드린 그 자료와 이 발표 자료가 좀 다릅니다. 좀 더 덧붙였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 다른 세력들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흔히 미국에 갖는 데 대해서 갖는 어떤 고마움이나 우방으로서의 혈맹으로서의 어떤 국가 그러면 우리가 갖는 그 이미지는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그 미국, 우리를 6.25 때 도와줬던 그 미국. 자, 여기에 그 라인에 있는 대통령들이 얼마 없습니다. 링컨, 케네디, 레이건, 트럼프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지향의 어떤 주권 국가 중심의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인권에 대한 숙고를 한다든가 고전적 자유주의를 제대로 지킨 대통령이나 어떤 그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뭐 애국 시민들이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한마디로 통칭해서 화이트헤드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미국에 약간 어두운 면도 있죠. 자, 그런 부분, 글로벌리스트, 그다음에 중동의 에너지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모든 거를 걸고 전쟁도 일으키고 어떤 공작도 불사한다. 이런 식의 네오콘적인 생각. 아니면 클린턴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을 대표로 하는 네오리버럴적인 생각, 군산복합체, 마약 제약 부분의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실제로 공개되지 않은 의료 기술들, 뭐 이런 부분들, 로스차일드나 록펠러 재단과 관련된 부분들, 딥스테이트라고 얘기되는 부분들, 이거를 전반적으로 블랙헤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세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 라인을 다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올 수 있는 새 시대에 우리나라가 시장도 넓힐 수 있고 기술 협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봐서는 블랙헤드 쪽이 뭔가 기득권인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전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이트헤드 쪽하고 우리가 손을 잡고 있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글로벌리스트 세계 정부 지향 저 부분은 이제 중공을 WTO에 가입시키고 세계 시장에 편입시키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합리화를 하게 되는데 자, 그때 나온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크게 두 가지 세력이 있는데 저 세력과 연결된 세력들이 누군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푸틴은 저 화이트헤드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이쪽은 글로벌리스트 이쪽은 모든 이념에 다 지원을 해요. 그게 군사적이든 재정적이든. 그래서 모든 이념에 하기 때문에 전체주의 체제, 예를 들면 나치즘이라든가 공산주의자라든가 골고루 다 자기 편을 만들어 놓고 상황 돌아가는 거 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개가 있고 뭐가 옳은가를 보면 사실 화이트 쪽이 오르죠. 화이트헤드 쪽이. 근데 저쪽이 이제 승리하길 바라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을 보게 되면 이것들이 굉장히 대리전 형태로 첨예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동부 쪽에 루간스크나 도네츠크 저쪽은 2014년에 마치 이제 러시아가 들어가서 이걸 점령한 것처럼 돼 있는데 저쪽이 마치 독립을 주장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자치구를 요구한 겁니다. 주민투표를 요구한 건데 이것을 전쟁으로 자꾸 비화시키고 러시아를 자극하고 한쪽이 나토나 미국 쪽인데 그 나토나 미국 쪽의 그 세력이 과연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그 세력이냐 그건 또 아니고요. 글로벌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안에 국가와 세력을 함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땐 미국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혼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는 국회에서는 결국은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사고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팩트만 얘기를 해드리면 이번에 올해 2월 23일에서 24일 이전에 러시아군이 여기에 없었습니다. 돈바스에. 근데 미국 지금 언론에서 주변에서 보도되는 거는 여기서 침략을 해서 약한 나라를 괴롭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아조 부대대는 2014년부터 미국과 나토에서 엄청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화력을 갖고 있고요. 양적으로만 봐서는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2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하고 싸우길 원하느냐 그렇지 않은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건국의 어떤 정체성은 공산주의와 싸워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우크라이나 쪽에 이 어떤 건국의 정체성은 우리는 인류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나치즘과 싸웠다라는 자긍심이 있어요. 근데 그 나치즘과 싸울 때 누구랑 협력을 했느냐면 그때 소비에트랑 협력을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20, 30년대에 아직 공산주의가 뭔가 정책화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공산주의여서 소비에트랑 잡은 게 아니라 독일은 나치즘을 물리치기 위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이 이념 형성 과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가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거지만 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네오나치가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념을 굉장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국가가 형성되고 진화되고 발전되며 방어되는 그 아주 중요한 건 이념입니다. 따라가자면. 그래서 결국 이념과 체제의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특히 돈바스 지역의 이 주민들, 러시아어를 하는 이 주민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려면 여기에 나치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알아야 되고
동시에 그 네오나치즘이 그 아조프대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우크라이나의 군을 부패시키고 지금 탈영률이 33%거든요. 뿐만 아니라 무기를 빼돌리고 그 빼돌린 무기를 또 러시아에다 주고 굉장한 코미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체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한 양상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를 유인한 것이다라는 게 지금 스위스 정보부 대령의 어떤 분석이고 실제 군사 전문가로서 2000년대 초반부터 들어가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동태를 잘 살핀 사람의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키예프를 점령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실제로 국가를 점령하려면 그 국가가 갖고 있는 병력의 3배는 들어가야 됩니다. 60만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20만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이건 특수군사활동 작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 크림반도를 지켜내고 돈바스에 있는 사람들 학살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주려고 들어간 거고 러시아는 실제로 협상을 원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EU에서 무기를 무제한 대주겠다고 얘기하고 바이든은 어느 순간 가가지고 푸틴은 없어져야 될 학살자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이 젤렌스키가 무한회동 하는 겁니다. 아, 이거 협상 안 해도 되겠구나. 미국하고 나토가 다 도와주겠구나. 하면서 자꾸 그때마다 협상이 결렬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 국민들,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이 훨씬 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생각을 이제 들고요. 2주 안에 사실상 승패가 결정되는데 이 전쟁이 얼마나 가는 상관은 없고요. 결국은 전선이 구축된다 그러면 러시아 우위로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념의 역할이 이렇다. 우리가 세계를 볼 때 나치즘도 우리가 머릿속에 좀 넣어줘야 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이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하는데 서방이 도움을 줬느냐, 주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면 이게 강대국이 된다는 거 누구나 아는 해답입니다. 근데 만약에 소련한테 그런 체제 이동을 도와준다 그러면 결국 경쟁자를 키우는 것밖에 안 돼요. 이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서서히 그냥 도태시키는 방향으로. 그냥 공산주의에서만 나오게 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 소련의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열받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와 나치즘을 제대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인류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쓴 논문인데 보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지정학적 지수의 굉장히 급격한 증가가 냉전 이후에 나타났다라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저런 지수들의 변화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냉전 전에는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자, 역사적인 시원을 한번 보죠. 지금 이념이나 다른 지정학적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이 카자리아라고 합니다. 이제 카자리아라는 게 결국은 한 900년 정도, AD 900년, 1000년, 이때 굉장히 번성했던 나라였는데요. 자, 이 나라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들어가서 고대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나 그다음에 이제 카자리아까지 이제 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랙헤드가 갖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것 중에 이제 인신공양이라든가 소아성애라든가 이제 작년에 사실 수에즈 운하 사건이 있었죠. 그 블락을 왜 했느냐? 어린애들을 잡아서 성폭행을 하는 그런 일들을 미국의 기득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헤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은 겁니다. 근데 그것의 기원은 뭐였느냐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카자리아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 기원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고대의 역사와 현대의 역사가 결국 분리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연결되고 우리가 이제 통합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유태인에 대한 어떤 우리가 오해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탈무드를 쓴 그 괜찮은 유태인의 그 이미지는 이스라엘 유태인이라고 부르고 그게 아니고 온갖 세계 공작에 다 가담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카자리아 유태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공산화되는데 이게 협조하는 것도 카자리아 유태인이고 이게 주이시 볼셰이비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미국인의 90%의 유태인은 아슈케나지라고 합니다. 세파르딤이 이제 북아프리카, 스페인 이쪽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여러 가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푸틴의 이미지를 스탈린의 이미지에 오버랩을 시켜가지고 지금 국민들한테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류 언론들, CNN, 워싱턴 포스트 이런 쪽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푸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에 대기근을 일으킨 적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20세기 초반부터 삐끌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오버랩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지금 얘기한 걸 좀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국가 플레이어를 보는 시각. 존 미어샤이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현실주의로 봐서 자꾸 뭐 우크라이나를 자국해서 나토에 가입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보는 시각이 국가를 플레이어를 보는 시각인데요. 그게 그러니까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때까지 미국이 한 거는 우크라이나를 자꾸 반러시아 국가로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미지는 좀 그게 아니죠. 미국 이미지가 그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죠. 근데 이거를 해결해주는 그 퍼즐이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로 나눠야 그 안에 있는 세력권을 나눠야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제 블랙헤드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변 국가를 함께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특히 앞으로의 세계 금융 질서라든가 통화 질서, 무역 질서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플레이어 말고 밖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다 소극적이거든요. 인도, 라틴 아메리카, 그다음에 안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나토의 어떤 주요국들도 소극적이고 특히나 이게 계속 러시아에서 오일을 수입하지 못하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되면 그냥 유럽 전체가 거대한 문화 유적지가 되는 거지 제조업은 다 없어진다.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여기서 이제 양다리를 걸치면서 러시아하고 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얘기는 특히나 대한민국 국민들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는 이 러시아를 우리는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훨씬 더 크고요.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에서 뭐 끈을 자꾸 러시아를 섭섭하게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독도 문제 있어서나 낮은 선봉이나 있어서나 어떤 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러시아는 대한민국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자원도 많고 어떤 실리적인 국익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화이트헤드와 손잡고 있는 게 러시아이기 때문에 외교 라인에 또 앞으로 경제 외교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될 나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러시아의 희한한 면, 제재를 가는 나라의 국민들이 기름이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곡물이 어쩌고 하면서 아우성을 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가를 플레이어를 보는 시각과 세력을 보는 시각을 합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국채인가 과연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2000년대 그 반기문 총장님께서도 이게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이제 보도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특수 군사 활동이지 어떤 나라를 침략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까지도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관련시켜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우크라이나 같은 개도국에서 어때서 26개 바이오랩이 있을 수 있는가. 일단 러시아군이 들어가서 저기부터 점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도 이제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가 싸우는 상황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아조프대대 아까 말씀드린 이념적으로는 백인 우월주의, 네오나치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블랙헤드는 모든 이념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조프대대든 나치즘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2014년부터 막 키워왔고요. 지금을 위해서 그때부터 키워온 거죠. 그럼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가? 우리는 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젤렌스키가 지금 실제 어디 있는가? 플로리다의 스튜디오에서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헌터 바이든 관련해서도 이제 2020년에 이미 이게 랩탑 관련해서 증거가 다 있는데 이제 슬슬 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슬슬 푼다? 이 뭘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해가 되는 이쪽의 공격은 어디서 오는 건가? 화이트헤드 쪽에서 온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 두 가지 큰 세력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국제 현안이 보이질 않아요. 자, 이거는 라라 로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젤렌스키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그 나름대로 굉장히 비중 있는 그런 언론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언론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보도해서 탐사를 하고 하는 부분. 그 지금 현재 미국의 무역 대표부의 어떤 최근 행보를 보게 되면 상당히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 중공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관세를 면제해 주면서 결국 이게 어떤 여파를 가져오냐면 대만에 이제 그 자본이 유출되게 만드는, 그래서 자유진영의 체제를 자꾸 약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의사결정과 이 결과, 그러니까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로 나누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마이단 혁명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요. 우크라이나에 기획된 겁니다. 그리고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만 생업에 바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 갑자기 스나이퍼가 등장하고 갑자기 무기고를 탈취하고 이거는 혁명이 아닙니다. 시민혁명이 아닙니다. 누군가 기획한 겁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에 있어서 예외가 없고 저는 정말 누군가 예외를 저한테 한번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명 배후에는 항상 외세가 개입한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성공하면 그 나라 국민은 가난해진다. 거의 공식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잠재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선 돌리는 거는 EEJ 전략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코로나 이 사태를 우크라이나로 글로벌하게는 또 시선을 돌리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 블랙헤드 쪽의 어떤 전략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제 어떤 조짐들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만약에 달러 기축 통화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옮겨간다 그러면 화이트헤드 쪽에서 특히 밀고 있는 게 뭐냐면 양자 금융 시스템입니다. 퀀텀 파이낸셜 시스템인데 주로 달러와 유로화와 엔화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지폐와 동전의 고유 번호가 부여되면서 사실상 이게 어디로 이동되는지 다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부정한 불법적인 마약 거래라든가 이상한 정치 자금이라든가 이게 실시간 체포가 가능한 GPS 장치가 지금 들어가 있다. 지금 여기까지만 딱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찾아내서 이제 겨우 알아본 건데 대한민국에 이게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얘기고 좀 더 이제 투명한 쪽으로 가는 거고 1년 정도 시간 유예를 두고 지금 구화폐가 이런 양자 시스템 쪽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줄 것 같고, 근데 그 조짐에 이제 최근에 스위스은행이 느닷없이 비밀주의를 포기하겠다고 나오죠. 자, 이게 이제 양자 금융 시스템 QFS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때 이미 이 정지 작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FRB 연방준비은행과 미국의 국세청 이쪽을 미국의 재무부로 소속시켰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런 게 사실상 좀 약간 공자님 같은 소리거든요. 결국 어떤 최적점을 찾아가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FRB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민간은행의 어떤 연합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겠다라는 게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파괴가 일어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러시아가 취한 행동은 루블로 내든지 너네가 우리를 오일을 차고 싶으면 금으로 내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현명했다는 게 왜 그러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잖아요. 루블보단 금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은 다 모아놓고 루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블이 저절로 이제 통화가 돼가지고 쓰이게 만드는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중간 형태의 단계고 이런 단계로 하면서 지금까지 스위프트 시스템, 결제 시스템에서 점점 QFS로 가는 그런 조짐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실물 부분으로 들어와서 그럼 이거 글로벌 공급망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인데 다른 창조를 위한 파괴로 이 팬데믹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용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화이트헤드 쪽이든 블랙헤드 쪽이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화이트헤드 쪽에. 특히 앞으로 승자가 될 것 같은 그 화이트헤드 쪽에. 특히 세계 스타벅스라든가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위터를 갖다 100% 인수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기업의 주인이 소리 없이 바뀌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자, 이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이거는 뭘까? 주인이 바뀌었다? 저를 보면은 친트럼프 행정부의 그때 인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고 있는 게 블랙에서 화이트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우리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는 주로 이제 비용 극소화였죠. 공장을 중국에다 짓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이게 그랬다가는 우리가 위험해진다라는 지정학적인 또 안보 경제론적인 이제 시각이 대두하면서 이념이 비슷하지 않은 나라와 협력하는 건 위험하다. 그런 나라에다 공장을 짓는 건 위험하다. 우리가 중공으로부터 헤러스를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이 피부에 와닿는 얘기인데 비용 국소화가 아니면 뭐냐. 결국은 이것도 이념과 체제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라는 것이 이념을 형성하고 방어하고 지켜가는 과정, 자유민주주의로서의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는 과정이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경제협력도 이념과 체제를 배제하고 비용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미중 전쟁에서 너무나 첨예하게 보여줬고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도 앞으로 저 부분이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례로 들면 중국의 대형 조선업체 CSSC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배를 갖다가 뭐 주문을 하고 이랬다가는 결국은 인민해방군의 해군력만 키운다. 한국과 일본을 키워야 된다. 이게 이제 글로벌의 조선 업계의 어떤 의견입니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자의 어떤 통신 장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부분이 우리나라가 이 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화이트헤드 쪽에서 계속 준공을 눌러주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기술 발전도 해야 되겠지만 아주 와이즈하게 전체주의 체제나 나치즘 체제나 이 체제와 거리를 두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정말 국군을 좌우할 수 있는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 10나노 이하의 이쪽은 삼성전자와 TSMC, 대만의 TSMC, 10나노 이상의 이 파운드리는 대만의 UMC와 글로벌 파운드리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파웨이와 SMIC는 어떻게 되냐? 일단 화이트헤드 쪽에서 눌러주는 대로 우리한테 좀 편한 쪽으로 가고 있겠죠. 근데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지정학이나 이념과 체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뿐만 아니라 이 세력도 중요하고 이념도 중요하고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제대로 된 외교와 경제를 펼칠 수 있다는 말씀을 두서없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사태는 이미 끝났다는 말씀이 귀에 와닿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좀 전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치동맹과 경제동맹의 이원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전면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대외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덧붙여 드립니다. 시선을 이제 국내로 좀 돌려서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대외 쪽에 사실은 리스크 요인이 많긴 하지만 대외 쪽은 이제 뒤에 박 박사님께서 금융연구원 박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저는 가능하면 이제 국내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경제 상황이나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한 9가지 정도 뽑아봤는데요. 대충 이제 저런 거고요. 그 9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우크라이나 사태, 물가, 인플레이션도 언젠간 끝나겠죠. 예. 그리고 끝난 이후에, 과연 한국 경제가, 당면하는 가장 큰 현안이 뭘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새 정부의 가장 큰 당면 과제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키워드의 내용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면 시간에 따라서 이제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부터 좀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노동력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실업 문제다 이런 게 심각하지만 실제로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는 전망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투자와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의 R&D 투자, 어떻게 보면 생산 요소 3박자죠. 노동하고 자본하고 그다음에 기술 혁신, 이런 생산 요소들이 모두 떨어진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그래서 아마 10년 후에는 저희 경제 성장률이 2% 이상은 절대로 못 나올 거다. 아마 1%대 초반, 좀 더 비관적으로 보면은 1% 미만. 미국의 의회 예상국하고 그다음에 저희 경제연구원에서 이제 미국하고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추정을 해보면 2026년에 30년, 한 10년도 안 남았죠. 미국이 1.9%고 저희가 1.7%입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이제 그런 가장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일 쇼크죠. 예.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다는 건 누구나 아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고요. 미국도 올랐을 거고, 미국 소비자들이 석유 관련 제품 가격도 올랐을 거고, 영국도 올랐고, 일본도 올랐고. 근데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게 뭘까? 문제가 아닌 거 아닌가, 좀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 하실 수 있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GDP $10,000,000,000를 만들어낼 때 주요국들이 석유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10,000,000당 5.7배럴 정도 이제 원유를 사용을 하는데, 아마 배럴이 그 드럼통 하나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럼통 한 6개 정도를 사용하는데 주요국들 보면 저희보다 상당히 낮죠. 예. 저희보다 높은 나라는 인도, 브라질 정도? 중국도 저희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OECD 회원국이 이제 38개국인데요. 저희가 코스타리카는 최근에 이제 회원국에 가입을 해서 통계가 없더라고요. 코스타리카 빼고 37개국의 원유 의존도를 계산을 해봤더니 저희가 1등입니다. 상당히 높죠. 우리 2등이 아마 캐나다였나? 여기 있네요. 5.1배럴. 저희와도 많이 좀 차이가 나고요. 마지막 꼴등이 아마 스위스인데 1배럴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뭔가 생산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데 원유 의존도가 높다. 그러면 국가를 우리가 이제 기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른 국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생산비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더 우리 국민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주요 산업, 우리나라 산업들이 만약에 유가가 이제 $100, 올해 연평균 $100를 기록을 했을 때 어떤 산업들이 충격을 받느냐? 뭐 당연히 정유, 그다음에 유틸리티 쪽, 전력, 가스, 증기, 그다음에 아무래도 운송 산업 뭐 이런 쪽에 많이 원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변화를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다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건 전혀 반영이 안 되고요. 순수하게 유가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다른 원자재들이 유가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현업에서 느끼는 비용 상승 압력은 상당히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무역수지, 경상수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올해도 뭐 20% 30%대 월간으로 1년 전보다 이렇게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역수지가 이제 갑자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과연 괜찮은 상황인가? 수출 호황은 맞는데 수지가 적자면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가게나 기업에서는 그 기업은 영업 적자, 가게는 수지가 적자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원자재나 어떤 원유 가격 쪽이 올라가면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당히 상회하는 이제 그런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좋아할 일은 아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여기 뒤쪽에 설명은 없지만 환율이 이제 1,200원을 넘었습니다.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1,200원 넘었는데, 이런 상황이면 그거는 무역 적자를 올리는, 무역 적자 폭을 크게 하는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환율 올라가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그거는 상당히 좀 시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올해는 상당한 무역 수지 적자 압력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수출이 호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거의 뭐 20%대가 계속 나오죠. 저 증가율을 단가 증가율과 물량 증가율로 분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이 단가 증가율입니다. 최근에 뭐 1월, 2월, 3월 보면 물량이 크게 안 늘죠. 예, 3월만 해도 거의 한 98%가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꺼질 수가 있습니다. 금방 꺼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가 올랐다는 건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수출 가격이 전가되는, 그래서 수출 호황이 정말 호황인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네 번째는 앞에서도 이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거기다가 더불어 이제 최근에 지금 정부가 이제 복지 지출 비중을 많이 늘렸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재정 수지 규모가 상당히 적자폭이 커졌죠. 그래서 지금 올해 1차 추경 기준만으로도 국가 채무가 이제 1,0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차 추경까지 들어가면 아마 저거보다 더 올라갈 거고, 국가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차 추경 기준으로 이미 50%가 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 이제 외환위기 이후로 한국 경제가 위기를 겪었던 그런 걸 이제 빨간 걸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3년? 예. 그리고 저 그래프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위기들이 좀 뭉쳐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다음에 좀 회복될 만하니까 9.11 그다음에 닷컴 버블 터지고, 그다음 우리나라에 이제 카드채 위기가 터졌고요. 이게 이제 한뭉택이고,
그다음에 금융위기 2009년 뭐 회복될 만하니까 유럽 재정위기 터지고 중국 경착륙 나오고 위기가 이렇게 약간 좀 뭉쳐 있는 게 우연일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첫 번째는 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우리가 이제 선행위기라고 합니다. 당시에 돈을 많이 풀죠. 예, 통화나 재정 쪽에서. 그래 경제가 뭐 1, 2년 후에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만하면 이제 그런 많이 풀린 유동성을 회수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위기들이 터진다. 그게 이제 지금 코로나 위기가 터졌고요. 어떤 미국,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오일 쇼크 이런 게 이제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신흥국들이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제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올리고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에서 빠져나가면 신흥국 중에 한 10개국 정도는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표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어떤 위기가 터질지 상당히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국내 불확실성이 높아졌을 때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게 사실 기업들이에요. 물론 이제 가계 쪽의 소비도 중요한데 지금 기업들의 BSI라든가 그다음에 투자를 보면 전체 투자 증가율, 그러니까 ICT 쪽 투자주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빼고 나서 전체 투자 증가율은 계속 지금 안 좋아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기업 부문에서 상당히 그렇게 좀 지표에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6번째는 이제 공급망 얘기입니다. 공급망은 이제 우크라이나 쪽 얘기도 있고요. 뭐 그건데 뭐 뒤쪽에서 앞쪽에서 아마 설명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공급망 쇼크 크게 이제 두 가지 예를 들 텐데요. 두 가지 경로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요소수 사태 있죠. 예, 당연히 뭐 잘 아실 거예요. 호주가 이제 미국의 견제에 동참하면서 이제 중국 쪽의 어떤 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화학, 철강 이쪽에 생산이 상당히 위축이 됐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로 들어오는 우리가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그 100%에 가까운 요소를 중국 쪽으로부터 수입을 하는데 좀 뭐 다른 얘기지만 제 단위는 정확하지 않은데 2020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산업용 요소, 자동차의 그 요소수를 만드는 산업용 요소를 한 30만 톤 정도 연간 수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소 사태가 터진 2021년에 11월까지 33만 톤이 통관 기준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통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 어디에는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좀 올라갈 수 있지만 사실 요소수가 품절이 되지는 말았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급망 교란이 문제인 건지 매점 매석이 문제인 건지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지켜보고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는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이게 왼쪽에 베트남 쪽의 신규 확진자 수를 보고 계십니다. 최근에 많이 늘었죠. 근데 저기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했던 게 작년 아마 3분기에 지금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이제 규모가 작은데 그때 저런 규모로 베트남 쪽의 공장들이 뭐 상당히 그 생산이 중단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원부자재가 차단이 되는 근데 지금 베트남 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원부자재가 차단된다는 얘기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냥 뭐 확진이 되더라도 근데 저때 빨간 쪽 그 동그라미의 베트남 신규 확진자 수는 델타 쪽이었거든요. 델타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치명률도 어느 정도 높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가 저렇게 는 게 이제 오미크론 쪽이고 치명률이 상당히 낮고 그래서 세계 주요국들이 어떻게 보면 공존을 좀 선택하고 있어서 그쪽에 생산 차질이 있다는 말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많이 늘었죠. 예, 한 2만 명대 이상. 근데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도시를 닫아버려요. 근데 베트남으로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원부자재를 중국 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오른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이제 부문별, 특히 중간재, 자본재가 사실 이제 생산재라고 상당히 중요한데, 뭐 32%, 30% 상당히 높죠. 그래서 중국이 저런 식으로 그냥 그 공존을 선택하지 않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쓴다는 건 저렇게 봉쇄했다가 또 잠잠해지면 풀었다가 또 확진자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럼 또 봉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질질 끄는 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공급망 쇼크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우려가 됩니다. 자, 7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은 3월 기준으로 4.1%죠. 그러니까 10년 3개월인가? 예. 거의 그 만에 이제 처음으로 4%대로 올라갔는데, 물론 이제 연구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4% 올라가는 거는 거의 한 100% 가까이는 사실 외국에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외에는 없다고 봐요. 예. 한국은행이 국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를 이제 한 4번까지 올렸는데, 사실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올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렇게 되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언젠가는 많이 풀려진 유동성이 우리 이제 국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올린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향방은 오로지 바깥의 물가, 수입 물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 물가가 쉽게 떨어질 걸로 저희들은 보지를 않습니다. 물가가 올라갔을 때 아무래도 좀 취약계층이 어렵겠죠. 요게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엔겔 계수인데, 엔겔 계수는 전체 소비 지출 중에서 그다음에 먹는 거, 식료품 차지하는 비중인데 2000년에 한 13% 정도, 그래서 2021년에는 거의 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작년에도 최고치였고, 이게 당분간은 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입니다. 참고로 인플레이션 저희가 오늘 이제 경제 수정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2%대 2% 전후로 이제 작년 10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을 예측했는데 저희가 오늘 수정한 게 이제 3.9%입니다. 예, 3.9% 정도는 올해 연간으로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8번째는 이제 오미크론입니다. 많이 줄었죠. 오늘 아마 제 얼핏 뉴스를 봤는데 4만 명 정도, 4만 명대 정도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 이제 미국에도 이제 그런 분석 기관들이 있고, 여러 분석 기관들을 봤을 때 한 5월 초쯤 되면 4월 말이나 아마 10,000명대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그러나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EU가 오미크론 한번 피크 쳤다가 EU 전체로 한 120만 명 이상 나왔다가 감소하다가 한 번 더 웨이브가 있죠. 2차 웨이브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도 지금 그림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최근 조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안정이 되다가 다시 한번 2차 웨이브를 형성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래서 한 5월 정도 되면은 많이 안정화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방역 조치를 많이 풀었죠. 이게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는데, 다만 물가가 높고, 그리고 아직도 고용시장 지표는 좋은데 뜯어보면은 그렇게 가계 소득이 많이 늘고 있다는 생각은 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비가 기대했던 것보다 늘긴 늘지만 그렇게 빨리 늘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실제로 이제 2월까지 나온 이제 소비 지표가 다 마이너스가 나왔죠. 마이너스하고 3월은 아마 조금 반등을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국민계정이 아마 이번 달 한 마지막 주 정도 이제 발표를 할 텐데요. 1분기께 민간 소비가 생각보다 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거기 안 나오고 아마 2분기부터는 조금 반등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9번째는 이제 와이노믹스라고 통상하는 이제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인데요. 이것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시간이 한도 끝도 없어서 분야별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일단은 소득주도 성장에서 그다음에 친시장 정책으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작은 정부를 이제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은 정부로 간다는 거, 그리고 금융은 지금 정부가 좀 맥이 와닿아 있는 것 같아요. 금융 쪽의 어떤 소비자 주권 이런 쪽은 강화를 하겠다는. 그리고 부동산도 이제 방향이 많이 틀리죠. 시장 중심의 어떤 공급 중심 이런 쪽으로 가고, 산업은 좀 결이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정부의 뉴딜의 양대 축이 그린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인데, 그린 쪽은 약간 좀 약화되는 것 같고 디지털 전환은 강화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 공약집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적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점 한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성장 전략입니다. 친시장적인,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죠.
소득주도 성장이 분수 효과라면 낙수 효과인데 지금 여전히 그 포용적 성장이라는 경제 사조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친시장적으로 돌아가는 건 바람직하지만 저런 그 포용적 성장의 어떤 경제 기조라고 할까 이런 것도 분명히 저는 앞으로 이제 국정과제 선정할 때 반영을 시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배 성장만 선성장 후분배라고 하지만 성장만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원전 얘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추정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고 지금 이제 원전 비중 35%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부가 아마 2030년에 24% 정도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기 발전만 보면 석탄하고 LNG는 거의 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뭐 조금 늘리고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원전하고 신재생 쪽에서 큰 그 비중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2030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신재생이 원전보다 컸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이 더 크죠. 예, 이렇게 되는 방향, 이렇게 아마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경제전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자료 작성할 때만 해도 저희 숫자가 안 정해져서 말씀이 안 되는데 성장률은 올해 2.6%로 저희들이 수정을 냈습니다. 원래 2.8%였고요. 아마 IMF가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제 수정 전망을 할 텐데 그리고 이제 다른 기관들도 줄줄이 하향 조정할 건데 3% 넘게 전망하는 기관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좋게 보는 데가 한 2.89, 좀 안 좋게 보는 데가 2.7에서 2.6 이 정도로 아마 수정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사점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다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가장 핵심은 이제 경제 성장률 떨어지는 걸 어떻게 막을 건가. 이게 모든 정부들이 열심히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는 열심히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아주 그냥 왜냐하면 노동력이 떨어지는 문제라 생산 투입하는 노동 투입의 문제라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다행히 디지털 전환이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른 쪽은 좀 재정수지 쪽에서는 옛날이 아니죠. 몇 달 전, 작년만 해도 국민의힘 쪽에서 재정정치 얘기를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정정책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봐요. 재정 건전성 문제를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저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거는 사실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식 세대들이 그걸 부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당장은 엄청나게 크게 늘어난 어떤 재정 쪽의 문제를 우리가 해소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좀 정상화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겠다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은 좀 제가 말씀드릴 게 외교부하고 산업부하고 엄청 싸우고 있죠. 예, 지금 통상교섭본부가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어서 산업부는 안 뺏기려고 하고 외교부는 뺏어가려고 하고 민간에서는 참 한심하게 보여요. 예, 그게 어느 쪽에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그냥 외교부나 산업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기관으로 그냥 통상부에서 통상장관을 만드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은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수입물가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다만 아까 이제 그 요소수 말씀드렸을 때 어떤 유통구조상의 문제 그런 거는 정부가 분명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하느니 금리 정책을 조금씩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 수입 물가의 한 3분의 1 정도 올라가는 거에 증가폭이 한 3분의 1 정도 환율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환율 요인 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권 교체기는 상당히 좀 시장에 혼란이 따르죠.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기간이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바깥에서 어떤 급박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혼란을 방지하고 어떤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와이노믹스, 특히 경제정책 쪽에서 조기 안착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잠재 성장률이 제가 추정한 바로이라면 허들 플라스카 필터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한 3.0% 정도 수준이었고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
연평균 23%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대개 2.3% 정도로 5년간 지속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지금 웃도는 경제 성장률이 나오다 보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발표 중에서 물가 상승이 외부적인 요인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통화를 푼 것이 많다. 우리 프리드만 제자분이 여기 우리 계십니다만은 프리드만이 일부 판매자들이 매점 매석으로 가격은 올릴 수 있어도 일반적인 물가 상승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 통화조 M2 기준으로 해서 통화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경신하면서 통화가 풀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는 있는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진단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재정 중칙의 문제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좋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바깥쪽에 최근에 이제 대외 여건 변화가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짚었는데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상당히 앞으로의 성장이나 물가의 밑정향이 좀 커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통화 정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그 거시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뭐 저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어떤 고민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으로 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그 대외 여건 변화가 있기 전에 연초에 그 올해 글로벌 경제가 어떨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연초에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그러니까 올해 중에는 비교적 빠른 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급 병목 현상 같은 것 등으로 인해서 높아진 인플레가 또 하반기 정도 가면 조금씩 낮아질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가 뭐 1년에 4번 정도 그 전망 발표를 하는데, 지난 1월 발표,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그 업데이트된 발표가 나오긴 하는데요. 1월 발표에서는 그 코로나19 회복이라든가 공급망 차질 완화 등으로 인해서 올해 세계 경제는 4.4%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좀 낮아졌지만 코로나 전에 5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4% 정도 연평균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거에 비해서는 한 1% 정도 높고, 뭐 작년에 그 5.9%보다는 좀 낮지만 어쨌든 그 정도면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올해 가져갈 거다라고 그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가로막고 있는 게 이제 그 공급망 차질인데, 공급망 차질의 경우에도 그 1월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미국하고 유럽의 그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이 돼 가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4분기 정도를 피크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정점을 통과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이 슬라이드에 그 뉴욕 연준의 글로벌 공급망 지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뭐 물류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그 운송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또 받아놓은 주문이 얼마나 해소되고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이제 지표로 만든 건데, 숫자가 높을수록 공급망 차질이 그 상당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12월이 피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까지 숫자가 나와 있는데 1월, 2월 점차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에 관해서도 이제 속보를 볼 수 있는 게 PMI라는 건데,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건데, 그것도 보시면 유럽이랑 미국이 1월, 2월 이렇게 거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반등을 해서 경기 개선 신호가 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현재 그 물가 수준 자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이제 OECD 전체 평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그려본 건데 보시면 90년대 초반에 7% 숫자가 나왔고 지금 이제 그거보다 2월까지 숫자가 나와 있는데 2월이 7.7%거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OECD 회원국이 38개인데 그중에 이제 호주는 월 숫자를 안 발표하고 37개 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그중에 한 10개 나라를 뺀 27개 나라가 2월 달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연초의 상황은 성장은 견조하고 물가는 높다. 라는 그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타난 세 가지 대여건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채널이 있지만 특히 이제 국제 원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어서 이제 물가 상승, 그다음에 성장 둔화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림 맨 왼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둘을 합쳐도 GDP 기준으로는 2%도 안 되기 때문에 2% 조금 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앞에 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또 곡물, 금속, 비료 여러 가지 원자재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쟁이 국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경제 사이즈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OECD에서 자료를 냈는데 이건 이제 전망은 아니고 일종의 이제 전제를 가지고 그 전제라는 거는 전쟁 발생 초기에 상당히 상품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한 110불대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이 1년간 지속되면 얼마나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느냐라는 건데 정부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 1.1%포인트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인플레는 훨씬 더 높아져서 2.5%포인트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보통 이런 충격이 발생을 하면 재정 정책이 작동을 해서 그 충격을 좀 줄여주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0.7%포인트 그리고 인플레는 2.6%포인트 늘어날 거다 이런 정도의 전망을 했었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사실은 주요 전망 기관들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체로 한 0.5% 포인트 내외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제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이렇게 보면은 주요 투자은행들 전망치가 쭉 발표가 되는데 이걸 저희가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쉽게 했던 거는 한 4.5% 정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4% 정도로 떨어졌고요. 미국의 그 컨퍼런스 보드라는 데가 이제 매월 전망치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3월 발표한 걸 보면 그것도 전월치에 비해서 한 0.4%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이제 낮춘 전망치가 대체로 한 4%가 되거나 4% 좀 안 되는 정도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전에 연평균 글로벌 성장률이 3.4%였으니까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만 낮아지고 끝난다면 성장률은 잠재 수준보다는 좀 높은 정도에서 끝날 수 있다. 근데 이제 더 걱정인 거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뒤에 이제 말씀드릴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성장이 더 낮아진다고 하면 사실은 잠재 3% 중반대로부터 그렇게 먼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낮아질 위험이 아예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전에는 상당히 좀 견조한 성장이 예고됐지만 지금은 약간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대외 여건 변화는 미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화와 관련되는 건데요. 예상보다 이렇게 물가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높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나고 하면서 이에 대응해서 미 연준은 당초 예상에 비해서는 통화 정상화 속도를 상당히 빨리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3월 달에 FOMC가 열렸고 그때 나온 FOMC의 전망치를 보면 기준금리 전망치가 전에는 올해 중에 한 0.9%포인트로 봤었는데 그거를 1%포인트까지 더 높여서 2% 근처까지 대폭 상향 조정을 했었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리를 더 올려서 자기들이 한 중립 정도로 생각하는 2.4%를 넘어서는 2.8%포인트 정도까지 그렇게 뒤로 넘어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올릴 거다라는 전망을 갖고 그 전망의 배경으로 성장률은 당초보다 많이 낮추고 물가 전망치는 많이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전망치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을 한 상태인데 5월 FOMC부터 빠르면 양적 긴축, 실제로 이제 그 대차 대조표 자체를 줄여나가는 양적 긴축을 시작할 거다라는 시사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전망을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금리 인상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금리 인상 기대는 뭐 시카고 상품거래소 같은데 이제 그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 수치들이 나오는데요. 그 전망치를 보면 연준의 전망치보다도 한 50bp 이상 그 높은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기대를 시장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3월 FOMC 보통 이제 FOMC가 끝나고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은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이 가능할 거다라는 그 자신감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망치가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 올해 한 4분기 정도가 되더라도 미국은 한 2.8% 정도. 그래서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뭐 2% 정도일 것 같은데 내외.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높은 잠재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그 고용 시장은 너무나 그 핫한 그 호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그 코로나 전에 최저 수준이었던 3.5%에 근접한 3.6%나 되고 임금도 최근에 5.6%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자신감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 그 실업률 전망치는 높여야 되는데 실업률 전망치는 그대로 놔두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 미국의 그 국채 10년물하고 2년물의 수익률이 역전되는 현상이 잠시지만 나타났었습니다. 보통 과거에 한 6차례 정도의 그 경기 침체기에 보면 이런 역전이 나타나고 나서 한 1, 2년, 2, 3년 후에 그 경기 침체가 계속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게 어떻게 성장을 많이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실제로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당초 이제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는 5.5%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아까 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거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중국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자국 그 코로나 백신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근데 이제 전염성이 상당히 강한 오미크론이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가져감에 따라서 이게 생산 차질 한편으로는 또 수요 위축 이런 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코로나 상황뿐 아니라 이미 그 헝다 사태 작년에 나타난 거에서 그 시사하는 것처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침체가 있어서 경기에도 상당히 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는 이제 이게 다른 데는 다 긴축으로 가고 있지만 중국은 앞으로 통화나 재정 정책을 부양 정책으로 가서 경기 둔화폭을 좀 줄이려고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동안은 자제를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더 혹시 또 구조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다시 이제 인프라 투자 같은 거를 늘릴 수도 있고 근데 과거에 보면 이 인프라 투자가 늘어났을 때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라서 최근에 이제 이 중국의 PMI, 중국의 이제 경기를 알려주는 PMI 지표가 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민간 쪽, 중소기업 쪽을 알려주는 그 차이신 구매 관리자 지수를 보면 3월 달에 기준치 50을 밑으로 하는 48.1로 최근 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뭐 아직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신규 주문을 보면 제조업 전체 그 PMI에 비해서는 좀 부진해서 앞으로 수출 중국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을 거다라는 거를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이런 그 세 가지 이제 샥이 있으면서 결국은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공급망 차질이 빚어지고 또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게 이제 세계 경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뭐 그런 부정적인 샥 때문에 수출 둔화라든가 생산 차질, 또 물가 상승, 그다음에 경상수지 흑자 축소, 그다음에 시장금리 상승 같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정책 당국들은 어떤 고민을 할 건가? 그러니까 좀 많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정책 딜레마에 특히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의 샥이라는 건 물가와 성장을 놓고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성장 둔화와 인플레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책 목표, 특히 이제 통화 정책 정책 목표가 상충되는 게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최근에 이제 주 박사님도 그 전망치를 낮춰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한 2% 중반대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추정해본 그 우리나라의 현재 잠재 성장률 수준 한 2% 내외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성장은 좀 둔화됐지만 우리 물론 고통스럽지만 아주 뭐 침체까지 가는 상황은 아니고, 반면에 물가는 한국은행 목표가 2%인데 지금은 뭐 4% 근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물가 안정이 일단은 시급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게 해외 요인이 가장 크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3월달 물가를 보면 특히 이제 그 국내 그 개인 서비스 요금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개인 서비스 요금이 전년보다 한 4.4% 올라서 그러니까 물가 전체 4.1% 올라가는데 기여한 바가 1.4%포인트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석유는 엄청 많이 올랐죠. 31% 이렇게 올랐는데 비중이 그만큼은 안 되니까 물가 오르는데 기여한 바는 3.1%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개인 서비스 요금이나 석유류나 비슷한 정도의 영향이 지금 현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외 요인과 함께 그 국내 수요 요인도 상당히 저는 있다고 일단은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는 통화 당국이 이제 물가 문제에 당장은 신경을 좀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세계 경제 부진이 예상보다 되게 심각해질 경우에는 이제 성장이 더욱 저기 지금 보여드린 정도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더 내려간다고 하면 정책 당국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은 보통은 최근에 이제 특히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전에 신호를 보내주는 게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든가 감염병 같은 그러니까 당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당장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정책 방향을 계속 이렇게 좀 바꿔가야 되는, 조정해 나가야 되는 데이터 의존적인 대응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도 또 고민일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통화 정책 관련해서 이제 이
금리 수준의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인상하는 방향, 그러니까 그 금리 정책의 기조라는 게 약간 서로 이렇게 미스매치까지는 아니고 서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 슬라이드에서 그린 거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 금리가 저기 지금 막대로 그려져 있는데요. 보시면 최근에 금리를 마지막 금리 올라간 건 제가 이제 반영을 못했지만 금리가 세 번 올라갔고 요번에까지 이제 4번 올라갔는데 대체로 그만큼 또 기대 인플레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은 실질 금리 기준으로는 통화 정책이 별로 그렇게 많이 완화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러니까 매우 낮은 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는 올렸지만 통화 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인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한 번에 지금 적정한 금리 수준이 뭐 2.5%, 3%니까 다음번에 모여서 거기까지 올리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당분간은 금리는 올라가지만 통화 정책은 당분간 물가를 올리는 쪽으로 계속 작용하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여전히 물가도 올라가지만 또 자산 가격에도 통화 정책이 뭐 앞으로의 기대까지는 반영을 하면 좀 효과는 좀 줄을 수 있겠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오히려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는 항상 뭐 환율은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절상이 되면 수입 물가 안정에는 기여를 하지만 그거는 뭐 수출 경쟁력에는 아니면 이제 그 수출 기업의 채산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대체로 보면 이게 약간 좀 지금 상황이 재밌다고 제가 느끼는 게 주요 선진국이라든가 신흥국들이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거에 따라서 다들 금리를 올려가고 유동성을 축소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랑 그 경쟁 관계가 상당히 큰 일본하고 중국은 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하고 중국 두 국가도 좀 상황이 그간은 달랐는데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달러에 맞춰서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슬라이드에서도 보시듯이 계속 엔화 가치를 낮춰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일본 정부가 하는 걸 보면 그 엔화 가치를 낮추는 거를 그렇게 별로 중단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반면에 중국은 지금 그 여건을 볼 때는 얼마 전에도 지준율을 인하를 했지만 결국 이렇게 가서 계속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저렇게 높은 위안화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는 저것도 좀 그림이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어떤 수준으로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뭐 1,200원대 넘어가니까 환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일본이나 위안화 글로 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계속 고민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교육 조건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많이 악화가 됐고 교육 조건이 악화될 때는 사실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의 감소는 되게 빠르게 나타납니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 변화에 의한 것보다는 그래서 뭐 가령 정말 단순한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원유하고 석유 수입 이 1년에 보통 한 14억 배럴 정도 되고 석유 제품의 수출은 한 5억 배럴 정도 돼서 그 차이가 한 9억 배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원유가 $10 올라가면 한 90억 달러 정도 그냥 다른 거 다 제외하면 무역 수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유가가 저 $10만 올라간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지금 작년에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900억 달러 좀 안 되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한 40억 불 정도 유가가 올라가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한 절반 근처까지도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적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바는 요 그림인데 최근에 우리나라 국제 수지의 구조를 보면 저 파란 게 이제 경상수지 흑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빨간 두 줄이 우리의 직간접 투자 수지입니다. 결국은 경상수지 흑자로 달러를 가져와서 그걸로 나스닥 S&P 미국 주식을 사는 그런 구조거든요. 옛날에는 은행들이 돈을 빌려와서 기업들 빌려주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좀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노후 준비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개인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연기금들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해외 투자를 그러면 바로 줄일 것인가? 옛날에는 사실은 자본 수지와 관련된 걱정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거에 관심이 두어졌다면 사실은 지금은 국내 투자자가 해외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고 상당히 많은 중요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 외환 시장에서 외환 수급의 균형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의 구조화에서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